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70세 노인이 되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이 예고했던 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비무장지대에 감돌던 긴장감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남과 북은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여당은 종전선언을, 야당은 단호한 안보태세를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인물을 재평가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전히 논쟁 중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색깔론과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평화의 해법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점, 그것만은 모두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통합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했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와 전화 연결해 한반도 종전 기원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남북관계 해법을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저녁 8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조금 전에 끝났죠? 네, 좀 늦은 저녁 시간에 기념식을 연 게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혹시 북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6월에 일몰전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고령층 참석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 행사 최초로 일몰 이후에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기념식을 오전에 주로 실내에서 이제 기념식을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행사로 할 수가 없어서 좀 개방된 공간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낮에 하면 너무 더워서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자들이 많아서 참전용사 이런 분들도 그렇죠. 있으시니까요. 참전용사들 네. 지금 어쨌든 당시에 10대 소년이었다고 해도 지금 80세가 넘으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저녁에 한 걸로 탔다고 이제 보훈처와 청와대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 안에서도 신뢰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 시간 가지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게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요. 요약하자면 전쟁 반대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원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기념 행사 메시지에서 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면서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400배를 넘는다. 그래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네. 특히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 이런 표현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좀 강조하는 발언도 이제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고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고 2년치 국민소득이 잿더미가 됐다. 이제 이런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면서요.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우리는 6.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휴전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오늘 행사에서는 그 참전용사들의 유해가, 그러니까 해외에 있었던 유해가 네. 봉환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지체됐지만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그 행사 연설에서 좀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다.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나라를 언급하는지 일본 다 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만세를 불렀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던데요.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의 측면도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네. 이제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북한에 일명 경고를 보냈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게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체제를 북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 이제 이 점을 좀 이제 북한에 말하자면 이제 그 손을 내민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측이 가장 요구했던 게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종전선언도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전선언까지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뭐 여러모로 의미가 좀 있는데요. 네. 지금 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제 강조한 측면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참전 유공자 예우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고요? 네, 뭐 6월이 호국 보원의 달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좀 상당히 많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금액 인상 그리고 이 참전용사들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인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월 지급액을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고요. 또 참전유공자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또 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역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제 월 32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가구 중위소득의 30% 이상 월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또 진료비 감면에 있어서 현재는 일정 연령 이상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진료비 외에 약제 비용도 지원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고요. 또 통합당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6.25 전쟁 납북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각자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네요. 납북 피해자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셨던 독립투사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도 너무 낮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걸 또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같이 그렇게 논의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드네요. 그리고 지금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여야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통합당은 납북 인사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여당은 지금 종전선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와 비슷하게 그 일단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강조한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좀 특히 최근 상황과 맞물려서 북한에 대한 불신,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단호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민주당 김태현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통합당에서는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을 내서 말로 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힘의 우위가 동반되지 않은 평화는 허상이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납북인사 그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은 지난 23일에 있었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는 이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뭐 과거 전쟁 때 이제 뭐 본인 그 조모님께서 희생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은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건 반가운 소식인데, 다만 이제 수도권 또 대전에서 방문 판매 업체발 이 확진자가 끊이지 않는 데다가 동호회 소모임, 집단 감염까지 발생해서 이제 확진자가 언제든 다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방역 당국은 여전히 고심이 깊습니다. 또 해외에서 감염된 후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유입 사례도 이것도 역시 좀 줄긴 했는데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8명 들어서 누적 12,563명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1일 신규 확진자가 그 30명 아래로, 그러니까 오늘이 28명이니까요. 30명 이하로 떨어진 거는 지난 22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이 지역 발생 환자 23명의 경우에는 이 서울 8명, 경기 9명 등 수도권의 이 환자 증가세가 이어졌고요. 또 열흘 가까이 지역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대전에서 4명, 충남에서 1명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 해외 유입은 이제 어제 20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상당히 5명으로 줄었는데요. 이 5명 가운데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1명은 서울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강 주차장에서 야외에서 모임을 가진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서 이게 뭐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중 일부가 모임 이전부터 감염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5일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 모인 자동차 동호회 회원 중 4명이 확진된 뒤에 이들과 접촉한 사람 1명이 이제 오늘 추가로 감염된 걸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5명의 환자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지난 15일 한강 주차장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방역당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임에 참석한 확진자 4명은 지난 8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그때 한 음식점에서 모였고, 이들 중에 일부는 지난 12일에 첫 증상이 나타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걸로 파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들의 최초 증상 발생일은 이달 12일로 감염은 한강 모임이 있었던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초 각 지자체 설명을 종합해봐도 인천 미추홀구 거주하는 확진자 1명은 지난 15일부터 코막힘과 피로 증상이 이미 있었고, 또 인천 부평구 확진자도 같은 날부터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방대부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초발 환자 증상 발생일을 12일로 보고요. 그 12일에 증상이 나타난 뒤에 23일에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 자신도 모르게 열흘 이상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국에서는 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외에서 모임을 갖더라도 뭐 이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모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역학조사한 걸 보니까 방향이 좀 다르네요. 오히려 일주일 동안 증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더 오히려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 그리고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쿠팡 덕평 블루센터 근로자의
고등학생 아들이 또 무증상 감염자였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쿠팡 덕평 물류센터 이 사건은 지금 경기 이천시에서 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료 직원이 189명이나 됨에 따라서 지금 이천시에서 자가격리 조처를 하고 진단 검사를 시행 중인 사안인데요. 이 확진자 아들, 그러니까 16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이 학생도 지금 오늘 오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이 확진자의 부인 그리고 고교 3학년 딸은 이제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이 아들인 남학생은 증상은 지금까지 없었고 오늘 이제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등교를 하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당국에서는 그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해당 고교 등교를 그러니까 2주간 등교 중지를 하도록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등교 재개 시기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역삼동 소모임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방문 판매 업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역학적으로? 네, 이 역삼동 모임은 이제 어제 확진자 3명이 나온 게 보고가 됐고 오늘 4명이 추가가 돼서 누적 확진자가 7명이 됐는데요.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삼동 모임은 방문 판매와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기존에 있었던 집단 감염 사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을 비롯해서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관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긴 하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제 취지의 설명인데요. 다만 이 모임은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뭐 판매를 하거나 교육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좀 소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좀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동차 동호회 모임도 그렇고 지금 역삼동 소모임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전파가 될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당분간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 역학 정보를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들의 연령, 성별, 사망 그리고 뭐 격리 해제 여부 이제 이런 기초적인 정보부터 뭐 초기 검진 소견, 뭐 입원 시의 임상 소견 그리고 뭐 평소에 어떤 기저질환, 그러니까 앓고 있었던 질환이나 뭐 과거 병력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의료 정보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의료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뭐 좀 우려할 수 있는 게 뭐 그 개인정보 침해 부분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 당국 그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익명화하는 과정을 1차로 거치고 그리고 이 정보활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안이 확보된 시스템에서만 이제 연구진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정은경 그 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 임상 역학 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가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이런 기초 정보 그리고 어떤 뭐 그 의료 정보들이 공개가 되는데 오는 7월부터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 심평원 등과 협조해서 의약품 사용 내용과 뭐 기저질환 정보 등도 추가해서 이 순차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입퇴원 자가격리 기준도 지금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역학 정보도 또 공개한다 이런 걸 보니까 2차 유행에 대비해서 그때는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사태가 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네. 대비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아무래도 있겠죠. 이게 신종 질병이다 보니까 네.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미래통합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어요. 네, 그 의원총회 이름부터가 긴급 비상 의원총회였는데요. 네. 그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단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을 재신임하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인을 함에 따라서 이 주호영 원내주도부가 이제 일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 복귀 인사말을 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신을 이제 강원도의 한 사찰로 찾아왔던 일을 두고 네. 아무 노력도 없이 연출만 하려는 모양새다 이렇게 여당을 비판하면서 그 여당에 대한 투쟁 전략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그 여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고 했기에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 저희는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하되
야당 국회의원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열심히 심사하고 따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주원내 대표는 상생과 협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방안이란 점을 알려주겠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손을 내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똘똘 뭉치고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당내 그 어떤 이견의 가능성을 좀 사전 차단을 하는 시도도 했고요. 그러면서 4년간 이 여당의 이런 식의 운영이 지속된다면 국회는 있으나 마나이고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고 장식품이나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위기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신임은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로 떠나기 전에 그때 사의를 표명했을 때 의원들이 재신임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재신임을 해준 거다.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좀 의문인 게 사찰에서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어깨동무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합당 측에서는요.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와서 일단 주 원내대표가 만나긴 만났는데 네. 뭐 그냥 와서 그냥 사진 찍기용 아니냐, 뭐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렇게 사찰로 찾아왔으면 뭔가 좀 진전된 안이나 이런 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병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래 그렇게 큰 소리 잘 안 내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같이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굉장히 태도가 강경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강경해져요. 오늘도 크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조용조용 얘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내용이 좀 상당히 뭐 어떤 언론에서는 도끼를 품었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 네. 상당히 좀 결기 어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이렇게 통합당 쪽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상임위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단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할 것처럼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오늘 주원내 대표가 이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은 지금 절대 다수기 때문에 야당 동의나 협조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럼 뭐든지 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가겠다. 이제 이런 그 방침을 시사를 했습니다. 주원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상임위 명단을 내라는 건 우리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얘기도 들어줘야지. 들어주지 않고 협력만 하라는 것에 따를 야당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주 원내대표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협상은 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협상을 했는데 깨졌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단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고 우리도 또 상임위 협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원 배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상임위에도 별로 협조를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래도 상임위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경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수경 예산 심사를 상임위에서도 해야 되고 예결에서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통합당이 하는 걸 보면 뭐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상임위를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따로 회의를 해가지고 정부 방침 뭐 여당이 내놓은 의견을 뭐 비판하는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기도 한데 지금 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만나도 현재로서는 뭐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달라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했다고요. 예, 민주당도 강공인데요. 예. 오늘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을 만나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그 17개 상임위 간사단하고 원내 지도부 간에 이제 그 연석회의도 열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를 이제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 원내대표단은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서 추경 처리와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내일 모두 다 선출해달라고 요청드렸다면서 그러니까 18개를 요청 다 선출해달라는 거는 뭐 전에도 몇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홍 원내대변인이 우리는 11대 7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방법이 없다면 민주당 몫으로 18개를 모두 선출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상임위와 상설특위를 합쳐서 18개 국회의원장 자리를 전부 다 이제 여당이 일시적으로라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홍원회 대변인은 이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박 의장에게 요청을 강력하게 드렸다면서 추경 처리가 지연된다면 박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사실상 박병석 의장을 좀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병석 의장이 그동안에 지금 상임위원장 선출을 2차례나 연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본회의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그냥 상임위원장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키를 진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 의장인데요. 예.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런데 이제 박병석 의장이 종전까지 얘기했던 게 여야 간의 협의를 이제 뭐 강조하는 그런 원칙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추경은 꼭 처리가 돼야 되지만 그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은 분리해서 한 당에서 독식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박병석 의장이 그 강조했던 지난번에, 입장인데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내일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박병석 의장이 그 전에 얘기했던 그거는 이제 지킬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예. 그 지금 국회법상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이 의장에게 주어져 있는데 결국 뭐 18개를 다 선출하든 뭐 예결위원장이나 뭐 당장 추경 예산 심의를 해야 될 상임위만 하든 어쨌든 박병석 의장이 국회 상임위를 소집을 하고 네. 거기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을 올리고 그리고 그 선출된 그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원회에 이 예산안 심사를 회부하고 그거를 다시 가져오면 또 예결위에 넘기고 이거를 다 박 의장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병석 의장이 과연 어떤 식의 결단을 할 거냐, 어떤 범위까지 결단을 할 거냐, 지금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그래서 기자들이 그 박병석 의장 측 국회 그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네. 그 오늘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민주당이 일단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예결위원장 정도 갖고 와서 뭐 일부 상임위원장도 필요하다면은 민주당 몫으로 갖고 왔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원래 11대 7 몫으로 배정을 했었던 상임위는 다시 통합당하고 협상해서 내주는 이런 방법도 얘기가 되던데.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그 부분도 이제 그 박병석 의장 측에 물어봤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을 했고요. 네. 그 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뭐 그 혹시 박병석 의장을 만나서 그런 걸 요청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이 추경안을 뭐 처리한 후에 야당 몫으로 이제 제안한 7개를 다시 야당에 뭐 돌려주는 그런 방안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김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을 만났을 때 뭐 그렇게 네. 가정적인 요청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가정의 기초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진 않았다. 이제 홍 원내대변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 사실 본회의 전날 그리고 당일 오전까지는 늘 이제 항상 국회의장이 키를 쥔 셈인데요. 그렇죠. 아마 내일 오전쯤에 그 박병석 의장이 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그 보안 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오해가 있다 이러면서 직접 해명을 했어요. 네, 황 수석 해명은 이제 한마디로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 이 보안 검색 이 직렬과는 관련이 없다는 그게 요지입니다. 네. 황 수석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지금 그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보안 검색 직원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황 수석은 특히 이 5월 12일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임을 알고 들어와서 필기시험 등 공채 절차를 거친다. 이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2017년 12월 이 정규직 전환 계획에 합의했는데도 오히려 지금에서야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이 비정규직 직원의 용역 계약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돼 있던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긴 것뿐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본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입장을 밝혔어요. 예, 뭐 그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안전등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2017년부터 논의돼서 노조와 합의가 된 상황이다. 역시 이미 이게 예고돼 있던 이야기다라는 점이고요. 또 협의 과정에서도 연봉과 직급 체계를 달리 책정해서 시험을 통해 들어온 기존 정규직 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은 직전 업무와 임금에 준해서 측정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보안검색 직렬의 이제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일반직 직렬로 들어온 직원들을
결과는 뭐 처우나 연봉 면에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들이 뭐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처럼 이제 그 시중에서 알려진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제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뭐 무슨 알바생이 정규직이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요원은 2개월간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알바생이 정규직이 된다는 건 가장 잘못된 호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를 연일 쟁점화시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관련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취직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사실 이 청년 비대위원들이 좀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원석 비대위원은 청년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고 얘기했고 김재섭 비대위원도 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김재섭 비대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로 정규직이 될 1,902명의 보안검색 요원 중 노조위원장이 선출되면 현재 인건구조를 뒤바꾸려는 총파업을 할 게 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더 큰 문제는 총파업의 볼모가 국가의 관문 열쇠인 보안검색 업무다. 뭐 이런 점을 이제 앞서서 우려까지 했다가 이후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안 검색 직렬은 그 법률상 지금 파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정하는 소동도 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막 그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막 혼재가 돼가지고 언론이 좀 보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뭐 앞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8,4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안검색 요원들은 평균 임금이 3,500만 원 정도. 네. 지금 정규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3.7% 정도 더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비정규직으로 뽑았던 직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인천공항공사에서 공채했던 인원하고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이제 뭐 거기가 그 인천공항공사가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 중에서도 이른바 스펙이 좀 가장 높고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토익 점수도 굉장히 높고 뭐 이제 그렇다는 점인데요. 사실 그런 분들이 그 보안 검색 업무를 하려고 그 공항공사에 입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입사한 분들이 하는 업무가 보안 검색은 물론 뭐 그 업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나쁘거나 뭐 좀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그 이른바 공사 입사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하게 될 역할과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그 보안 검색을 했던 직원들의 입장에서 그냥 이분들이 좀 뭐 3년 5년 주기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특히 야당에서 뭐 이걸 로또 취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좀 뭐랄까요,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얽혀 있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는 거를 인천공항공사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검사장급 검사가 기자와 유착했다고 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오는 26일자 내일부로 법무원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감찰에 나서기로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전보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무부는 앞서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가받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를 했고 그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인사조치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무부의 감찰 착수 발표 이후에 그 피의자 전환이 된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을 밝혔죠. 네, 한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감찰 착수와 함께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된 데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정치권에서는 일단 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좀 분노 내지 격앙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법무부가 법이 아닌 심증으로 법치주의마저 흔들려 하는 것이냐 하면서 오늘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윤석열 검찰을 못 믿겠다는 선언인지 검찰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도 제3자 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럼 추미애 장관 이름이 언급된 녹취록이 나오면 추 장관도 장관직 내려놓을 거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여권에서는 뭐 손혜원 전 의원 그리고 우이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등이 이 추미애 장관을 그 응원하는 내용의 글을 그 SNS에 올렸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꼬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논란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또 이후 시간이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한 곳인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 번영을 바라는 기념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 행사에 참석해 한반도 종전 기원문을 낭독한 조정래 작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원도 철원까지 직접 다녀오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네,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행사에서 낭독한 한반도 종전 기원문을 직접 작성도 하시고 또 낭독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 종전 기원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분단 상태로 있을 수 없고 그 분단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위해 나가려면 종전을 선언해야 되고 휴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남북한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세계인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고 전 세계인이 보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종전선언을 두고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선언은 너무 성급하고 빠른 것이다. 비핵화 이후에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종전선언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 수 그것은 있을까요? 당연입니다. 네. 지금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고 네. 그 비핵화가 정체되거나 머뭇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같은 것을 해서 도움을 주는 상호 보완적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저는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전기원문을 낭독한 그 백마고지 있지 않습니까? 예. 굳이 이 행사를 백마고지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강원도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네. 백마고지 전투라고 하는 것은 중공군과 공방전을 치열하게 전개해서 전쟁 전에 38선 이북이었던 철원 일대를 우리가 확보한 승전을 한 그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의미 있게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전쟁 70주년이자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또 맞이한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이렇게 부침을 거듭한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현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며칠 전에 벌어진 사태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명확하게 이유를 지적했지만은 남쪽에서 전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됨으로써 감정이 상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남북한 정상이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다 놓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참 이렇게 하다가도 또 금방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예. 계속 반복돼 와서 좀 혼란스럽다라고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예. 지금 남과 북이 관계를 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과연? 얼마든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의 상처를 남북한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적대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의를 찾아서 민족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의 감정의 갈등이라거나 사소한 얽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때 통일이 오는 것이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서로를 신뢰하는 쪽으로 행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가님은 우리 사회 분단의 역사 그리고 인연 갈등 이런 것들을 작품 속에 그 어떤 작가보다 담으려고 노력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단은 민족의 비극이고 분단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화 통일이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끝끝내 우리가 이뤄야 할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그 존중 속에서 신뢰를 쌓아갈 때 분단은 통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금 그 한국 전쟁 70주년이기도 하지만 예. 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세대도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왜 꼭 통일은 해야 하는가? 남북은 꼭 왜 화해하고 평화 정착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 약 25% 정도가 통일할 필요 없이 이대로 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 안주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단견이죠. 우리 민족이 통일해서 8천만이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통일된 경제행위, 문화행위를 한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걸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통일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통일병이 몇백조가 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통일할 노력을 함께 했을 때 오는 개성공단의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단과 이데올로기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늘 이제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이거나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작가님이시니까 문학적인 측면에서 문학, 예술이 남북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좋은 방향으로 가져나가거나 좀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소련이 몰락하면서부터 이 지구상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없었습니다. 단 이름만 편리상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나라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치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경제는 전부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념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위기를 조성한다든가 반목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에서 작가들은 분단 소설을 쓰면서 계속해서 통일에 기여하는 쪽으로 써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고초를 또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약산 김원봉 서훈하고 백선엽 예. 장군 친일 논란을 둘러싼 서로 간의 뭐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서로 생각들이 다른 부분들이 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좋을지. 이것도
전혀 별개의 문제를 같은 선생님 놓고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약상 김원모 선생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사회주의 표상을 내걸어 놓고 독립 투쟁을 했고 네.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 때는 조선 광복군을 김구 선생과 함께해서 민족주의와 합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독립 투쟁을 한 분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대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6.25 때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주군 출신으로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고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진에 그 사람이 한 지역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같이 섞여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운이라고 구분해야 하는 것 합니다. 때문에. 섞여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예. 그것을 이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현충원 안장 문제가 이제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작가님도 뭐 소설 속에 작품 속에 담았지만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아직도 지금 그 진상을 제대로 우리가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나간 역사에 대한 비극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단순하게 빠른 시일에 되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해갈 때는 다급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도록 해야죠. 그러면서 계속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노력을 된다. 계속 해야죠. 예, 객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혹시 고등학생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젊은 세대나? 예? 고등학생들과 같이 만남을 가지시는 기회가 혹시 아, 있으셨어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으셨어요? 고등학생들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예. 그럴 기회가 별로 없더군요. 예. 예. 최근 고등학생들도 태백산맥을 읽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 이런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또 근현대사 과목에 지금 교과 과정에 태백산맥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학생들이 계속 이제 자라날 텐데 예.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예. 진보 보수 간의 어떤 진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인연 갈등의 틀 안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진보 보수의 갈등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네. 이것이 분단에서부터 오는 이유지요. 음. 그러나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민주주의를 하는 곳에서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보 보수 각기 49대 51의 비율로 존재해야만 그 사회가 건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부정적으로 갈등이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내가 있는 것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그런 토론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문제가 있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걸 토론하는 게 그렇습니다. 낫는데 그런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네, 그거를 예. 문제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체가 문제다. 문제지요. 네. 예. 그리고 작가님 최근에 국가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강연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천년의 질문을 썼습니다. 지금 이 국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정부나 예.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 국가란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그러나 그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헌신적, 희생적으로 납득할 만큼 행위를 못했을 때는 부정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노력해서 3만 2천 불대의 GDP를 확보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과연 정치가 경제만큼 10위권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불신당하고 국가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식으로 국민으로부터 회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삶의 요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천년의 질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년의 질문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게 2019년이잖아요. 작년. 예. 근데 다음 작품은 3년 주기로 그동안에
작품 발표 오셨으니까 2022년에 나오는 건가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22년에 예정대로 나올 작정입니다. 아, 그 3년 주기로 진짜 작품 발표하실 거예요? 예. 지금 혹시 준비하시는 나옵니다. 작품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동안의 천년의 질문까지는 우리 현실 역사를 토대로 한 우리 민족과 국가, 우리 사회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네. 이제 다음 작품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 존재, 실존, 인간이 삶을 지탱하는 존재로서의 근본 문제를 천착해보고 싶습니다. 인간 도대체 무엇인가, 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작가님께서 계속 건강하셔야지 저희가 또 작품을 예. 읽어볼 수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도 원고 6필로 직접 쓰십니까? 예, 손으로 직접 씁니다. 아, 그렇게 6필 원고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으로 쓰면 2번, 3번, 많을 때는 10번까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밀도감을 위해서 손으로 쓰는 것이고, 그것은 문장의 긴장감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독자들이 소설에 빨려들게 하는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6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끝으로 예.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삶은 고달픕니다. 외롭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추동해가는 힘은 희망입니다. 다 같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늦은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 들으시고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